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찰의 기술 신병철 작가께서 쓰신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꼭 필요할 부분이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케팅과 관련돼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딱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가 일단은 통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통찰 기술의 7단계 중 2단계까지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통찰의 메커니즘. 지금부터 통찰의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단계 과정을 훌륭히 통과하게 되면 통찰력이 놀랍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통찰적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은 놀라겠죠. 그리고 그 놀라움을 안정시키려고 기존 정보와 새로 들어온 정보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정보들 사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추론하는 양이 늘고 결국 여러 기억들과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표면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 뇌는 놀라움을 발생하고요. 재해석을 하고 추론적 사고가 증가하게 되고요. 기억을 통합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롭고 정교한 기억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내놓는 제품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결핍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한 다음 분명한 의도를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존 정보들을 재조직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표면 아래 숨어 있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통찰의 1단계.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라. 관역부터 세우라. 첫 단계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례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제품이 되어버린 팩시밀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무실에나 놓여있고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팩시밀리는 바로 통찰을 위한 첫 단계인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보내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팩시밀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사무용 서류나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이용해도 며칠이 걸리고 배를 이용하면 몇 달이 걸립니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지요. 당연히 사람들은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결핍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그냥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상정을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결핍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래서 팩시밀리를 출시하게 된다. 자료를 얹어놓고 송신 버튼을 누르면 불과 몇 초 만에 자신이 원하는 머나먼 그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 즉 한 가지 결핍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시 생기는 결핍을 찾아 이를 한 번 더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팩시밀리가 처음 나왔는데 가멸지,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종이에 바르고 열을 주어 글씨를 찍을 수 있게 한 종이를 처음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된 종이가 둘둘 말리는 특성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둘둘 말리는 종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즉 시간 결핍이라는 문제는 해소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로 정의한 셈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 즉 한 가지 결핍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시 생기는 결핍을 찾아 이를 한 번 더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핍을 계속 발견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연이어 반복해야만 한다. 문제점이 곧 결핍이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그 무언가인가에 대해 느끼는 결핍이라는 사실이다. 무엇인가를 문제라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어떤 결핍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을 제품에 한정한다면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소비자가 느끼는 결핍을 찾는 것과 같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결핍은 사라진다.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있는 다이이치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통회사다. 다이이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케팅에 접목했기 때문이다. 그 아이디어는 고객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집이 대체로 좁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겨울용품을, 겨울이 되면 여름용품을 보관하는 게 골칫거리다. 그래서 다이이치는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여름에는 겨울용품을, 겨울에는 여름용품을 보관해 준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거의 모든 기업, 특히 광고회사나 출판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웹하드이다. 웹하드가 놓치지 않는 고객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웹하드라는 것은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은 결핍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처럼 소비자가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떤 결핍을 느끼는지를 발견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통찰의 첫 단계이다. 매우 중요한 통찰의 첫 단계가 뭐예요?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떤 결핍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이게 통찰의 첫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대충 보아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허투루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써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 통찰의 단계 두 번째,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라. 내적 동기를 가지고 몰입하라. 제품이 지닌 중요한 문제점과 소비자 결핍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의도와 충분한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며 통찰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도와 충분한 주의가 없으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찰적 해결 방안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통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찰의 둘째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도와 충분한 주의는 몰입으로 이어집니다. 몰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합니다. 어떻게 르네 라에네크는 청진기를 발명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의사들도 모두 똑같은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냐면,
심혈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남자 환자들이야 귀를 대고 들어도 괜찮지만 여자 환자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불편함을 의사들이 다 겪는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르네 라에네크는 청진기를 발명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의사들도 모두 똑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인식만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몰입으로 이어지고 그 몰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적 동기는 마치 우물과 같아서 주변의 자극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며 내적 동기가 강하면 큰 어려움 없이 기꺼이 자신의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려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이 내적 동기가 강합니다. 내적 동기에 의해 움직일 때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진실로 원하라. 통찰의 두 번째 단계인 정확한 의도와 충분한 주의는 자발적 동기에 의해 진정한 힘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발적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진실로 원해야 합니다. 진실로 원하면 보이지 않게 됐던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관계가 보이고 문제 해결 방법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선 선수의 사례를 빼놓을 순 없겠지요. 그는 일찍이 또래 친구들보다도 체격이 왜소해 운동선수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평발이라는 축구선수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졌지요. 하지만 지금 박지성 선수는 꿈의 무대라 불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체격이 월등한 유럽 선수들과 뛰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산소탱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자신의 결함을 극복하고 이런 체력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열망과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통찰이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의도와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표면 안에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찰을 여유로운 사고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통찰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찰이란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욕구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관계를 한순간에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소비자의 결핍을 발견하고야 말겠다는 정확한 의도와 충분한 주의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통찰의 3단계, 가용 지식을 재조직화라. 전문 지식의 필요성.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은 이전부터 있던 지식을 모아 재조합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유에서 유로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보다는 상식 수준을 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용 지식, 쓸 수 있는 지식이 많아질 테고 이를 활용해서 사고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문 지식의 축적과 재통합. 통찰은 사고의 수준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통찰입니다. 그래서 통찰은 사고의 수준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하나로 꿰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사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영학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55년 레이먼드 크록이라는 사람이 맥도널드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레이먼드 크록은 햄버거, 감자튀김, 청량음료만을 남기고 다른 메뉴는 다 없애는 획기적인 차림표를 제안합니다. 패스트푸드라는 새로운 흐름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풀코스 레스토랑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몇 가지 제품에만 집중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등장했고 크게 성공합니다. 이전에 없던 레스토랑에 가본 소비자들은 자신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환호했습니다. 그럼 레이먼드 크록이 무엇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레스토랑, 기존에 풀코스에 있었던 레스토랑 그 메뉴를 어떻게 한 거야? 제조업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먼드 크록이 한 일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소비자들의 결핍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풀코스를 굳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소비자의 결핍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확한 의도와 충분한 주의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제조업함으로써 새로운 레스토랑을 만든 것입니다. 제조직화의 놀라움. 우리는 세상을 우리에게 익숙한 틀에 따라 인식하고 대응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으로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을 더욱 사이언스 있게 체계화한 것을 일컬어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 산업사회는 매뉴얼을 양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딱 상식 수준만큼만 결과를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보다 수준 높은 결과나 발전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제조직화, 네.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에 장난하기 좋아하는 친구 둘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삼성동에 있는 선릉을 산책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김아무개라고 합시다. 자기는 천리안이 있어서 선릉 안에 있는 나뭇잎이 모두 몇 장인지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는 나뭇잎이 모두 12,481장이라고 우깁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지요. 다른 친구는 이 친구를 박아무개라고 합시다. 자, 어떻게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박아무개가 김아무개 몰래 나뭇잎 30장 정도를 떼우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나뭇잎이 몇 장 남아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면 됩니다. 김아무개는 당연히 맞출 수 없습니다. 둘은 다시 낄낄거리며 산책이나 하겠지요. 박아무개가 김아무개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지식을 재조직했기 때문입니다. 김아무개의 말을 일단 수용한 후 그의 말을 이용하여 역으로 그를 공격한 것이지요. 뭔가를 통찰하고자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을 재조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통찰로 가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재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문제의 재해석, 새로운 만남, 개념의 이원화, 강점과 약점의 반전, 다른 사례에서 배우기 이렇게 5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찰의 7가지 기술. 첫 번째는요. 어떤 문제와 결핍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 해결해라. 어떤 문제와 결핍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해라 라는 게 통찰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결핍의 발견이 통찰의 출발점이다. 무엇인가가 사람들은 결핍이 되면 반드시 이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핍은 통찰에 이르게 하는 좋은 자극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통찰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체적인 문제가 불러일으키는 소비자 결핍을 찾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결핍을 새롭게 정의를 해주면 깜짝 놀라고 재해석하고 추론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의 정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결핍 후 소비자 행동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자신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런 결핍을 보통 욕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 욕구를 니즈라고 하고 문화적으로 발생한 욕구를 원츠라고 합니다. 제가 말한 결핍은 이 가운데에서 니즈에 해당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결핍이 있어요. 결핍을 해결합니다. 한창 인터넷 사업이 뜨고 있을 때 미국에서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는 야후였습니다. 야후는 다른 검색 엔진들과는 마찬가지로 복합 포털 사이트를 지향했는데 초창기에 나온 검색 엔진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유명한 포털 사이트의 벤치마킹한 대상이 바로 야후 모델이었다. 그런데 구글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구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잠깐 살펴보겠다. 1998년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생이었다. 두 사람은 검색 엔진을 연구하다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그 검색 엔진은 거의 모든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찾아서 그 중요도를 구분해서 사용자에게 그 화면에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글에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발견은 뭐냐? 기존 검색 엔진으로 검색하면 엉터리 자료가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기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검색 기능이 월등한 구글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는 미국인들 사이에 구글이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아까 기존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하면 엉터리 자료가 많아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그래서 이런 검색 결핍, 시간 결핍을 파악을 한 거죠. 소비자들의 행동에서. 그래서 검색 기능이 월등한 구글을 만들었고 대응한 방법으로는 그 결과로는 그래서 구글이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시로는 수세식 변기가 있어요. 수세식 변기라는 것은 사람들은 화장실 그 전에 있었던 재래식 변기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변기를 이용했을 때 사람들은 화장실 냄새를 싫어한다. 즉 냄새 결핍을 발견을 한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자형 파이프를 만들었고 그 결과로는 근대적인 화장실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시로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시간 결핍이에요. 사진이 출력하기까지의 기다리기, 시간 결핍을 발견을 한 거고, 그래서 즉석 카메라를 만들었고 사진을 찍고 바로 나오는 그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발견을 해서 폭발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결핍을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결핍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찾아서 해결한다. 이게 통찰의 기술입니다. 그 이외의 예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할 적당한 장소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장소 결핍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만나서 편하게 얘기할 곳이 없다라는 장소 결핍.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세미나 전문 공간을 만든 거예요. 토즈라는. 그래서 언제나 서울시 주요, 특히 회사, 어떤 대학가 이런 토즈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살피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는 아주 짧지만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외부 정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인출하여 행동합니다. 간단히 적었지만 사람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 가운데 5에서 7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7단계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각기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A라는 대안을 좋아하지만 실제 선택은 B로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밌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부엌에 보면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벌써 5년 이상 된 제품입니다. 한 번은 집사람에게 김치냉장고를 쓰면서 뭐 불편한 점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이 김치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니 대답과 다르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는 절차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6가지 동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연다, 김치통을 꺼낸다, 김치통을 내려놓는다, 뚜껑을 닫는다, 김치통을 다시 든다, 부엌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을 보면서 저는 뚜껑이 좀 자동을 열리고 닫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났습니다. 만약 자동 열림 단추가 있다면 김치통을 들고 내려놓지 않아도 되니 힘이 약한 주부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밑에 있는 김치통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하면 안 되나? 생각이 난 김에 전문가에게 좀 더 알아봤더니 아주 간단한 유압 장치만 달면 밑에 있는 김치통이 올라오게 하는 것은 1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행동을 보는 것이 일단 행동에서 결핍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행동을 보는 것이 문제와 결핍을 찾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명에게 확인해봐라. 행동을 보고 결핍을 찾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30명 정도에게 질문해서 그것이 진정한 결핍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아라.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에서 가져온 표본 평균값의 분포는 표본 수가 커질수록 평균값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정리인데요. 대략 개체수가 30개에 이르면 그들의 특성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30명 정도의 의견과 반응만 차근차근 살펴도 거의 모든 결핍을 찾아내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질성이 강한 나라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30명에게만 확인해 보아도 이게 진정한 결핍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는 결핍에 해당할 확률이 높답니다. 다이어트, 건강, 입시, 교육, 취업 이런 키워드에서는 결핍이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한번 잘 살펴보아라. 통찰의 기술 두 번째, 건강한 의도를 가지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라. 나의 의도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상태, 자신이 바라는 상태에만 머물기만 할까요? 실행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끼며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대상을 그저 마음속만 원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짝사랑 증상이란 어떤 대상에 다가가지 못하고 단지 원하기만 해서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한 발 더 나아가 충분한 의도와 주의를 싣는 단계로 갑니다. 나는 잘 되고 싶어. 나는 잘 된다. 에너지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의도와 주의만으로 통찰이 발생하고 드라마처럼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사례가 총정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라. 통찰은 온갖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과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수많은 책에서 개인과 기업의 성공을 위해 강조하는 다양한 전략은 결국 통찰을 다르게 해석한 것들이거나 통찰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질 것들이 있는데 바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례를 들어 말한다면 물이 끓더라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싶다는 동기가 분명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동기 때문에 후쿠이에는 뚜껑에 구멍을 뚫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자 나사못을 더 수월하게 빼고 싶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홈에 세로로 홈을 하나 더 낸 십자 나사못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주름 빨대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선해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통찰은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통찰력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찰의 기술 2단계까지 공부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저 통찰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거북이 DJ였습니다.